옛날 옛적 전설의 왕국 메비움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상은 하나의 거대한 게임처럼 펼쳐졌지요. 이 게임의 룰은 바로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주민들은 토마스 홉스의 이론을 실천하면서 삶을 영위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메비움의 왕은 왕국의 모든 시민을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단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진정 한국민으로서의 계약을 맺을 것입니다. 이 계약은 우리를 혼란에서 구하고 진을 세우는 중대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계약 체결에 회의적인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왕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이 계약은 여러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법이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때 한 농부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이시여, 만약 왕께서 우리와의 계약을 깨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계약은 단지 양방향이 아닌 삼방향입니다. 나 또한 신하들에게 내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과의 계약을 지킬 것입니다. 시민들은 마음을 모아 계약 체결에 동의했습니다.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순간 광장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 간의 신뢰와 약속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생소한 계약 체계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점차 그들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는 그들의 자유 중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에는 그렇게 게임을 깨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무리의 장난스러운 청년들이 이 계약이 틈새를 파고들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계약을 깨지 않고도 자신들의 재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궁리한 끝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게임은 바로 사회계약 대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교환하며 때로는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상의 분쟁을 통해 습득한 권리를 지켜내는 방법을 찾는 과정인 듯 보였습니다. 자연 상태를 모사한 시나리오가 주어지면 참가자들은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도적 방식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회계약이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왕국은 한층 더 단단한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결국 메비움 왕국은 사회계약론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게 되었고 모두는 그 속에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홉스의 이론이 추상적 개념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인간들이 아직 현대사회의 번잡함과 기술의 소리에서 자유롭던 시절이 있었다. 이름하여 자연상태의 시대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이 리듬에 맞춰 살아가며 숲과 강, 들판과 하늘이 그들의 친구이자 지혜로운 스승이 되어주는 삶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아주 다정하고 친절했다. 아침 햇살이 드리운 숲속에서는 사냥을 마친 부족의 사람들이 고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고 강가에서는 아이들이 물장난을 치면서도 서로가 다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다. 나무 그늘에서는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오래된 이야기와 지혜를 전해주며 새로운 나날을 함께 살게 했다. 이러한 평화로운 세상은 몇 세대에 걸쳐 유지되었고 사람들은 굳이 더 나아지거나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연의 일부였고 그들은 자연 속에서 그들이 본래적인 자리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전환점을 맞기 마련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한 호기심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알렉스였다. 알렉스는 유난히 별난 성격으로 자연이 주는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들이 비집고 나왔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를 한 가지 실험으로 이끌었다. 호기심에 불타는 알렉스는 어느 날 형형색색의 돌을 주워 모았다. 그 돌들은 빛을 받으면 반짝였고 그는 그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 것이라 생각했다. 알렉스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이 돌들을 서로 교환한다면 더 재미있고 특별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제안에 흥미를 나타냈고 곧 그것은 작은 게임이 되었다. 사람들은 돌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나누었고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돌들의 교환은 단순한 놀이로 머물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중 몇몇은 반짝이는 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고 그 돌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서로의 돌들을 탐내던 마음은 점차 소유의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곧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는 것, 이곳 행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 루소가 예견했던 바와 같이 사유재산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이제 사람들은 돌을 나누는 대신 감추기 시작했고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깎아내렸다. 고요했던 숲속은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고 웃음 대신 의심의 눈초리가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놀랍게도 이 혼란의 시기에 보다 지혜로운 한 홀로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을 다시 모아앉히고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두 돌들 때문에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안의 사랑과 평화는 언제나 그대로였다네.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되돌릴 수 있네. 이 돌들을 내려놓고 서로의 얼굴을 다시 보아야 할 시간이네. 그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사람들은 돌들을 자연에 돌려주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자연의 일부임을 다시 기억했다. 그리하여 알렉스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었다. 이 상징적인 계약은 돌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진정한 가치와 관계에 기반을 둔 삶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었다. 루소의 이론은 이렇게 재미난 썰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자연 상태의 중요성과 인간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 계약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다. 물론 알렉스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 그의 실험들은 더 이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조용한 마을에 찰리라는 이름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찰리는 사려 깊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주변의 기대에 따라 행동하곤 했습니다. 그의 마을은 전통적으로 연말에 큰 축제를 열어 기금을 모아 이웃들에게 기부를 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마을 내 궁핍한 가정을 돕거나 지역사회센터를 지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찰리도 해마다 이 축제에 참여하며 자신의 몫을 보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리는 친구로부터 피터 싱어의 효율적 이타주의에 대한 책을 선물 받습니다. 찰리는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의 기여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마을의 전통적인 기부 방식 대신 자신의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리는 몇 주간 연구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과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찰리는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심각한 식수 위기와 질병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몇백 달러면 깨끗한 물을 공급 하루물을 설치하고 기본적인 의료물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찰리의 마음은 크게 움직였고 자신이 모은 기금이 이 지역을 돕는데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고민 끝에 마을 축제대회에서 연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찰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배운 효율적 이타주의 개념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기부가 아닌 보다 글로벌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을 택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주민들이 찰리의 제안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그는 계속하여 통계와 사례를 들어가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천 달러를 모아 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돈이 다른 곳에서 수백 명에게 직접적인 생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찰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몇 주 후 많은 주민이 찰리의 제안을 지지하게 되었고 마을은 그의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사회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모금한 기금의 절반은 국제적 보호 활동에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의 결과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세계 반대편에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며 돕고자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찰리의 이야기와 그의 추억 속에 자리하던 그 날의 연설은 단지 한 남자의 열정이 아닌 공동체가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피터 싱어의 이론이 어떻게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데 인간 세상이 아닌 강아지 공동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공동체의 이름은 허우드 빌리지였다. 허우드 빌리지에는 영리하고 사려 깊은 강아지 철학자 칸틴이 살고 있었다. 그는 고요한 오후에 산책길에 앉아 헨스콤의 이론, 특히 의도에 대해서 자신의 강아지 친구들에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칸틴은 친구들을 모은 후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자, 얘들아, 오늘은 산책 도중에 의도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행동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아니 사실 얼마 전 일이야. 이삭이라는 강아지 친구가 있었어. 이삭은 매일매일 정원에서 간식을 찾는 것이 일과였지.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집사가 간식을 숨겨두는 장소가 늘 바뀌는 거야.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이번엔 이삭이 산책로에 있는 놀이터에서 간식을 찾기로 했어. 그는 짓궂은 다람쥐들이 놀이터에 간식을 숨겨두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이야기를 듣던 강아지 친구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웠다. 칸틴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삭이 간식을 찾는 행동에는 단순한 욕망이나 희망이 아니라 의도가 있었던 거야. 만약 이삭이 간식을 찾으면 더 기쁘게 산책을 마치리라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지. 칸틴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확장했다. 앤스콤이 말하길 이러한 의도가 우리의 행동을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고 했어. 이삭이 간식을 찾는 행동에는 단순한 갈망을 넘어 자연의 이치에서 얻어지는 보상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지. 즉, 이삭의 행동은 그 자체로 목적을 지닌 걸 볼 수 있어.
앤스콤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이야. 단순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지향하는 더 깊은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삭이 간식을 찾는 것은 그저 허기진 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산책 경험을 위한 것이었어. 강아지 친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라는 거네. 한 친구가 말하자 칸티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맞아.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도가 있으며 그 의도를 이해하면 우리 행동의 윤리적 의미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칸티는 손을 탁탁 두드리며 그러니 친구들, 앞으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의도를 돌아보자고. 그게 우리를 더 좋은 강아지로 만들어줄 거야. 이 말을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이삭의 간식, 사냥 여행에 대해 풍부한 이야깃거리와 철학적 통찰을 얻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의도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퍼우드 빌리지는 그날 이후로 더 사려 깊고 철학적인 공동체로 거듭났다. 이것이 바로 강아지 공동체 퍼우드 빌리지에서 벌어진 앤스콤 의도에 대한 이야기였다.